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과연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게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17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냈습니다. 첫날. 그래서 그 17개의 행정명령 중에서 중국과 관련된 행정명령들이 또 여러 개 있어요. 그 행정명령들을 보면서 그것의 함의 그리고 앞으로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자기 집무실에 이런 흉상을 갖다 놨어요. 레볼루션, 혁명입니다. 바로 세자르 차베스라는 사람인데 여기에는 7대 대통령인 잭슨의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잭슨 대통령은 민주당으로서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민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잭슨 대통령은 뭐 좀 인디언 지역을 수복하고 탄압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공화당 측에서도 그다지 반감이 없는 뭐 그런 사람이라서 항상 여기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자신들의 첫 번째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잭슨 대통령은 흑인 노예를 한 100명가량 데리고 있던 자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언을 내쫓고 하는 그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구하는 정책하고는 안 맞다 해서 사진 걷어내버리고 이 사람은 차베스 이 사람은 이제 멕시코계 이민 2세인데 농민운동가예요. 농민운동가 느낌이 딱 오시죠. 노동자 운동을 통해서 공산화를 추구한 것이 레닌, 농민운동을 통해서 공산화를 추구한 것이 마오쩌둥입니다. 바로 마오쩌둥과 궤를 비슷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흉상을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을 어떤 식으로 경영할까라는 정신이 약간 이렇게 엿보입니다. 자, 그래서 새 행정부 정책 변화 초유의 관심사는 중국과 어떻게 지낼 것이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전의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르게 중국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폈고 중국이 지금 그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영토, 영해 침략 행위 그리고 우리도 뭐 사드 사태 때 당했습니다만은 이런 엄청난 이 소비력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주변국에게 함부로 하는 이런 패권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나라가 되는 것이 위험하다. 왜? 우리는 5천 년 동안 중국에게 짓밟히고 시달려오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누나, 우리의 자매들이 중국에 끌려가서 모진 학대를 당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세월을 우리는 보내왔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에 공감했을 텐데 그러면은 바이든은 중국하고 굉장히 프렌들리한 것 같고 자기 아들이 중국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이든 과연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겁이 나죠. 자, 민주당의 대중정책 기조는 신냉전 회피와 전략적 인내의 회귀입니다. 이 그 텍스트는 바로 민주당이 대선에 들어가기 직전인 작년 7월 20일 날 정강정책을 새로 발표했는데 이 정강정책을 통해서 이걸 바탕으로 선거를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기 파괴적이고 일방적인 관세 전쟁에 의존하거나 새로운 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한 실수들은 중국의 비중을 과장하고 우리의 정책을 지나치게 군사화하며 미국의 노동자를 다치게 할 뿐이다. 라고 정강정책에 넣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신냉전 안 하겠다. 일방적인 관세 전쟁에 의존한다. 자, 미국과 중국이, 즉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 전쟁을 걸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중국 곧 무너지겠네. 굉장히 힘들겠네. 라는 거 느꼈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희열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화 정책을 지나치게 군사화에 의존하면 안 된다.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작전, 군함을 보내서 항해의 자유작전에서 중국과 갈등하고, 대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항모전단을 지금 2개를 보내놓고 대만을 지켜주고 있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노동자를 다치게 할 뿐이다. 왜 다치게 할 것인지 저는 뭐 전혀 모르겠는데, 트럼프 시대에 중국과의 경쟁을 통해서 미국의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건 뭐 팩트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정강 정책입니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정책에 따라서 대중 정책을 해 나가겠죠. 그게 이제 걱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첫날, 둘째 날 굉장히 의외의 발언들을 하는 내각 관료 예정자들입니다. 중국하고 굉장히 그동안 관계죠. 중국말로 관시라고 하는데 그 관시를 굉장히 돈독하게 해왔고 중국을 통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죠. 뭐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국무장관 내정자. 뭐 봐왔듯이 거의 뭐 이 대통령의 임기와 똑같이 가는 게 관례죠. 자, 트럼프의 대중 강경책이 옳았다. 중국에게 코로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토니 블링컨은 전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의 대표예요. 이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가 뭐냐? 바로 지금 이제 트럼프 시대에 화웨이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35개 개인과 기업, 법인을 지정을 하고 이들과 거래를 하는 그 어떤 개인, 기업, 법인도 제재를 하는 그 행정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이 토니 블링컨은 그것을 피해서 중국과 미국에게도 지원을 받고 그러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러면서 중국에게도 투자를 받고 지원을 받는 이런 관시를 연결해주는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예요. 여기 대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법을 피해서 중국과 그대로 연결해서 중국 돈도 받고 미국 돈도 받는 이 회사를 만들었고 여기의 대표예요. 그리고 그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바로 에이브릴 하인스라는 여잔데 이 사람이 D&I 국장이 됐어요. 정보를 총책임하죠. D&I 국장. 우리 정부가 중국에게 얼마나 단호한 입장인지 6개월 안에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말만 들어도 든든한 말인데 제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니 블링컨도 트럼프의 대중 강경책이 옳았다. 아니 지금 자기네들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는 중국하고 부딪히지 않겠다. 관세 전쟁 안 하고 그거 나쁘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부딪히면 안 된다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트럼프의 대중 강경 정책이 옳았다라고 최고 핵심인 국무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코로나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 수십만 명이 죽고 있으니까 그 책임 중국에게 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마치 폼페이오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외죠. 또 여기도 마치 레클리프 전 트럼프 시대의 D&I 국장하고 똑같아요. 우리 정부가 중국에게 얼마나 단호한 입장인지 6개월 안에 보여주겠다. 정말 든든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이 군인 정복을 입고 있는데 로이드 어스틴입니다. 바로 이제 최초는 아닌데 하여튼 흑인으로서 지금 이제 국방장관이 될 사람인데 여기는 파인 아일랜드 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이사였어요. 이 회사는 또 뭐냐? 역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토니 블링컨이 이렇게 이제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를 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받아서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그 안면 인식 이 시스템 해서 이제 위구라고 여기에 전부 다 안면 인식 CCTV로 전부 다 사람들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 정보를 알고 그 회사에 투자해서 바이든 돈 엄청 벌었죠. 헌터 바이든이. 그런 것처럼 이 토니 블링컨도 관시가 대단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저기 투자하면 되겠는데 여기 투자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또 자기가 직접 돈을 투자받아서 직접 투자하는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그 투자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파인 아일랜드 캐피탈이에요. 이게 토니 블링컨이 설립을 했고 여기에 이 장군이 이사를 했습니다. 역시 중국 관련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재무장관 바로 자넷 옐런 재무장관인데 이 사람은 오바마 시대 연준 의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바마 시대 때
중국이 얼마나 부상했습니까?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이제 굉장히 쪼아붙였는데 오바마 시대 때는 경고만 했지 실제 액션은 하지 않았거든요. 경고만 하고 액션을 하지 않는 그 시기에 중국은 급성장을 했죠. 그 사람이 지금 다시 이제 재무장관으로 들어왔는데 중국의 불공정, 불법적 관행과 속임수 이제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방장관, 중국은 세계 패권 장악을 추구한다. 미국의 최대 경쟁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보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무장관, D&I 국장, 국방장관, 재무장관 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전부 다 반중의 기치를 들고 있어요. 이거 보면 야, 좀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마치 2017년 대한민국처럼 처음에 집권을 하고 나서 북한에게 제법 센 이야기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완전히 그냥 안면 바꾸었는데 그것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때 또 선거 공약할 때 정말 북한에게 세게 나갈 것처럼 했는데 그냥 뭐 6개월 만에 안면 바꿨죠.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들긴 하는데 정말로 이 주장처럼 이 말이 정책으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 염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집권했던 지난 시기, 바로 오바마 행정부죠. 그때 중국은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었습니다. 바로 2010년, 2011년 이 어간에 중국은 GDP에서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2위의 GDP 국가가 됐고 오바마 집권 첫 해 중국의 GDP는 미국 GDP의 36%였습니다. 3분의 1이었죠. 그런데 불과 5년 후 2014년, 2015년이 되어서는 6년 후가 되어서는 중국의 GDP가 미국 GDP의 3분의 2 가량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급성장한 거죠. 물론 뭐 그 사이에 미국이 금융위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중국은 급성장했습니다. 미국 금융위기 할 때 중국은 위기 없었겠습니까? 똑같이 위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급성장했어요. 자, 그러면서 또 그 시기에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매입을 했죠. 2007년 당시에는 3조 5,500억 달러였는데 중국이 보유한 미국의 국채가 2017년에는 12조 1,400억 달러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중국이 미국 국채 다 팔아버리면 그냥 미국 산다, 미국 망한다 라는 이야기가 이 시기에 나왔던 거예요. 이 정도로 오바마 시대에 중국은 정말 최고의 호황을 누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중국의 호황이 다시 재현될까 두렵기는 한데 트럼프가 중국을 완전히 두들겨 팼던 지난 4년, 그 지난 4년의 막판, 그때 나왔던 통계가 그렇게 두들겨 팼음에도 불구하고 2028년이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되면 그 시기가 훨씬 더 당겨져서 어쩌면 이 2024, 5년 이 어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네요. 자, 미 정권 교체 환호하는 중공입니다.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Good riddance, 도널드 트럼프. 야, 잘 제거됐다, 도널드 트럼프. 이게 바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월 20일 날 자신들의 메인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야, 너 잘 갔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들의 감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내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1월 19일 날 이제 취임식 하루 전날이죠.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통해서 중미 양국의 협력은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사회도 원하는 바다. 대화를 강화하고 입장 차이를 관리하면서 협력을 확대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수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 주석 장관급이에요. 금융 관련한. 이 사람 뭐라고 하느냐. 지금 세계는 100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한 대변혁을 겪고 있다. 중국이 수백 년 전 차지했던 선도적 지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기회가 왔다. 중국이 100년 전에 물론 뭐 아편전쟁 하면서부터 그냥 뭐 박살이 났는데 그 이전에 세계 최고의 국가로서의 그 지위 이제 다시 가져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트럼프를 지지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날 취임식하고 나서 바로 17개의 행정명령을 서명했어요.
정말 놀랍죠. 그런데 그 17개의 행정명령 중에서 중국하고 관계된 것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일단 키스톤 엑셀 송유관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과거에 이제 오바마 때도 뭐 한다 안 한다 취소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트럼프가 다시 하기로 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캐나다의 엘버타 지역에서 이 텍사스까지 송유관을 연결하는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캐나다 그 로키 산맥 동쪽의 엘버타, 그 캘거리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동계올림픽 했던 그 지역이 유전 지역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미국 석유 산업의 메카인 텍사스까지 송유관이 연결되면 물류 비용이 얼마나 다운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은 미국의 유가가 내려가겠죠? 유가가 내려가면은 물가 하락도 되고 산업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그럼 대중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걸 바이든은 아웃시켜버렸습니다. 안 돼 하고 아웃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야 무슨 짓 하는 거냐? 이거 해야 니들 물가 내려가고 좋은데 왜 이래? 그렇게 어필을 했습니다만은 이 아웃시켜버린 이유는 뭐냐? 환경에 보기 안 좋다. 이 송유관이 있으면 여기에 동물들이 왔다 갔다 못한다. 그래서 안 돼. 라고 그 명분을 가지고 사업 취소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중국하고 직접 지금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두 번째, 세계보건기구를 재가입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가 WHO를 탈퇴했죠. 왜냐? 그 의장이 바로 시진핑이 꽂아준 이디오피아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중국의 팬데믹 원흉이 중국이라고 하는 게 은닉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팬데믹이 전 세계까지 확산됐는데 즉 알고 보니까 중국이 이 WHO의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던데 돈은 미국이 다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탈퇴했는데 그걸 다시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돈은 미국이 대부분 되고 인사권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묻어주는 그게 한 숟가락 걸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을 재가입하기로 했죠. 트럼프가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는데, 뭐 자세히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야, 트럼프 저 진짜 오만하다라고 하는데, 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나 하면은, 물론 뭐 우리 입장에서도 그걸 탈퇴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트럼프의 명분은 뭐였냐? 야, 파리 기후 협약 했는데 중국 쟤들은 안 지키잖아. 파리 기후 협약은 이제 이 온실가스 관련한 거예요. 온실가스를 지금 뭐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클린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 공장 연기 이런 거 배출가스 이런 거 다 제재하고 자동차 가스 이런 거 다 제재하고 해야 되는데 중국 쟤들은 안 지키고 저기 들어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정상국가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니까 이 제재를 우리 스스로 지금 제재를 지키기 위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중국 저놈들이 안 지키니까 우리도 탈퇴야. 해서 탈퇴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다시 들어가기로 했죠. 그러면 결국 공산품 경쟁,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물론 바람직한 겁니다. 들어가서 이 온실가스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과의 경쟁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의 경쟁력은 약화되는 겁니다. 왜? 같이 지키면 되는데 중국은 안 지키니까. 그리고 1776위원회를 폐지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 트럼프가 지금 이 아이들에게 너무 좌파 성향의 교육이 되고 있다. 또 미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다. 이거 교육을 바로잡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해서 교육을 똑바로 하자. 라고 하는 1776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정말 이거 우리나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국에서 마오쩌둥 사상을 전파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그리고 공작하고 하는 그 기점이 되고 있는 포인트가 되고 있는 공자학원 각 대학에 쫙 있는데 이거 지금 트럼프 시대에 다 없애버렸는데 공자학원이 다시 활동 재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뉴욕타임스의 주도 아래 미국의 건국은 청교도가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아니다. 흑인이 이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그게 바로 미국 건국이다. 라고 지금 미국 건국을 바꾸고 있죠.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게 1776위원회였는데 이걸 폐지하니까 그러면 미국은 청교도가 예전에 뭐 건너오고 어쩌고저쩌고 메이플라워 호가 오고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흑인이
이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그게 미국의 건국의 시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인구조사, 시민권 대상 확대. 지금 뭐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한 1,000만 명 넘는다고 하는데 그 불법 체류자를 이제 양성화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 되겠죠. 그럼 이게 뭐냐? 그리고 시민권을 이제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야, 아메리칸 드림. 가서 몇 년 버티면은 시민권 받아. 가도 돼. 근데 트럼프는 못 오게 막았지 않습니까? 절대 시민권 안 줘. 이렇게 되니까 이 불법 이민자들이 적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불법 이민자들이 왕창 오겠죠. 그게 이제 멕시코 장벽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멕시코 장벽 이거 트럼프는 며칠 전에 알라모 요새에 가가지고 뭐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고 연설했는데 이거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명령 내렸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이렇게 되면 이 남미에서 중남미에서 어마어마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중산층의 3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 중산층이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미 의회 예산국이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온두라스, 남미에 있는 온두라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이민자들이 과테말라로 들어가고 과테말라는 그 막았는데도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이제 그들이 멕시코로 이제 장벽도 없으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중산층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국에게 뒤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 시대 미중 관계의 풍향계 바로 며칠 후에 있을 다보스 포럼입니다. 해마다 이제 유력자들이 모여서 또 유력 국가 정상들, 유력 뭐 어떤 경제 관련한 인사들 모여서 올해는 어떻게 세계를 경영할 거냐 이거 이야기하는데 25일 날 합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미 난 여기 가서 다자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자주의 뭐냐? 미국 니들 일극주의, 니들 혼자 패권 가지는 거, 니들 혼자 짱 먹는 거 우리 인정 안 한다. 같이 나누자. 이게 다자주의 아닙니까? 이미 지금 중국은 미국에게 니들은 패권 아니야. 우리하고 같이 해. 옛날에 오바마 시대 때도 그때도 그랬습니다.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나누어 써도 될 만큼 넓다. 둘을 다 담을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태평양 미국 혼자 7함대 태평양 함대 다 먹지 말고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여기는 중국 거야. 인정해줘. 그 말이었던 것이죠.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은 다자주의, 즉 미국 니들의 패권 인정 안 한다. 그리고 우리도 패권 추구한다. 라는 그 선언을 할 텐데 과연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복잡해지는 미중 관계 방정식. 이제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데 뭐 우리 한국 정부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정의용 씨로 바꿨죠. 지금 뭐 정의용이 어떻게 그 외교부 장관 되겠지만은 그건 뭐냐? 그동안 이제 강경화는 폼페이오의 파트너로서 활약해 왔으니까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니까 이제 바꾼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람 바꿨으니까 물론 뭐 정우영도 그 전에 계속 안보실에 있었으니까 뭐 새 부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을 바꿨으니까 이 기존에 했던 미국과의 대립 정책보다는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자, 어제도 여러분들 보셨죠? 미국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데 북한과 협의한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미국과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하는 것은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걸 왜 북한하고 협의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엄청난 변혁의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 정말 안테나 바짝 세우고 돌아가는 거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지금 4명의 유력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강한 언사를 쏟아냈는데 부디 그 말을 지켜주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제정치 그리고 군사안보 문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